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제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피 흘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발 내 후배들은 피를 좀 덜 흘렸으면 좋겠고 건전한 이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뒤에 보면 그런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장관을 불러서 쟤네들 돈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돈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동안 그 대충 자금 모은 거라거나 우리 그 모은 달러를 여기다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깊은 재미로 빠져드는 특별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추억 여행 속으로 빠지고 있는 바로 그런 코너죠. 네, 우리 홍익희 선생님의 대한민국 무역사. 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 각도기 TV에서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저는 지금 이 코너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엄청 재밌고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홍익희 선생님 아니면 하실 분이 없었는데 저희 이렇게 TV에 나오셔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특별히 그 댓글 잘 안 쓰시는 50대 60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다시 상당한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의 폐허 위해서 정말 땅 파고 물 파고 바다 파고 해가지고 기임을 꺼내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중석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산업을 일으킨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쟁 폐허 위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그 전쟁 통해 이제 모든 것이 다 싸그리 폐허가 되긴 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전력이 남아 있어서 사실 산업을 빨리 일으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69년도까지는 분명히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월등히 앞선 상황이었고 한 70년대 초반 접어들면서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50년대 그 전쟁 후에는 한국에는 전력이나 이런 수급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도대체 뭘로 그 사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켰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쟁통이나 전쟁 직후에 우리는 거의 다 파괴되고 해가지고 특히 전력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전쟁 때에는 근본적으로 수력발전소 댐이나 화력발전소를 공격해서 그거를 파괴시키는 게 그 전쟁의 주 목적이 되다시피 하니까 특히 남한은 아주 전력 산업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택한 방법은 우선 임시로 발전함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요. 발전하는 배요? 그건 배 자체에서 전기를 발전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 당연히 안 크겠죠. 배 한 척당 한 2만 킬로와트급 배를 8척 들여와서 각 항구에 배치를 합니다.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등등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1951년서부터 시작해서 1956년까지 6년간 이 발전함으로 이제 전력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한국 정부는 화력 발전소를 막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4만 킬로와트급의 그 영월 화력 발전소를 졌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 1만 킬로와트의 당인리 활정 발전소, 그 다음에 56년 당인리 3호기, 마산 1, 2호기, 삼척 1호기 등 해서 한 25만 킬로와트급 화력 발전소
4개를 준공시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러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킬로와트급인데 우리가 쓰는 건 지금 기가를 쓰고 있고 그것도 메가를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이거를 이제 3부제 제한 송전을 했어. 네. 그러니까 주간 반, 야간 반, 상시 반 해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는 그 온 국민이 그 제한 송전에도 고마워할 정도로 네. 전력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면 정말로 집에서는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고 저녁에 있었겠네요. 정말로. 맞아요. 네. 하긴 저희 어렸을 때 70년 초반에도 전기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고, 그럼 집안에 상비로 항상 있어야 될 게 초여서 전기가 나가면 초를 켜는. 그게 이제 70년대까지 예. 이어졌었으니까요. 네. 그게 아마 지금의 북한 사정이 이거 비슷할 텐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화력발전소를 졌는데 화력발전소를 이제 운영할 만한 기술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군의 기술 장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5명을 선발해서 예편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유학을 보낸 거야. 그 발전 기술 배워가지고 오라고. 네. 그때 사실은 이 장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내가 왜 예편을 당해야 되느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에는 군인들 왜 해외 나가면 아주 저기 승진 코스로 좋아하긴 하는데 예편을 당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군인 자격이 아니고 예편 시켜가지고 유학을 보낸 거야. 하긴 이 당시에는 군인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돌아와도 그 사람은 이제 군대로 못 돌아오고 이제 발전소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45명을 그렇게 미국에 보내가지고 9개월간 단기 코스로 뭐 송전, 배전, 뭐 발전 운영 이 부분별로 기술 습득을 시켜가지고 와서 우리 그 그 산업의 아주 소중한 일꾼으로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를 져놓고 보니까 이제는 화력발전소에 쓸 석탄을 운반하는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전쟁통에 다 철도가 파괴돼가지고 예. 철도로 운반을 못하는 거야. 강원도에서 난 석탄을 서울로 가져오는데 철도로 운반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 배를 투입합니다. 배로 부산, 마산, 뭐 인천 이런 식으로 석탄을 운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철도 건설이 이제 급선무가 됐기 때문에 1955년에 한백선하고 이제 문경선을 깔았고 이듬해에 영월선을 개통시켜서 그 이후로 석탄이 철도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실 기차가 잘 안 가는 동네거든요. 한백. 그때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코스야. 왜 그러냐면 석탄을 날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타고 다 돌아봤거든요. 꼴짱이 중에 꼴짱인데 여기가 그때는 중요했군요. 석탄. 굉장히 중요했죠. 석탄을 운반해 와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예. 맞아. 탄광은 다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도 이런 그 철도 덕분에 우리 관공업 생산이 당시 50년대 한 12% 이상씩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덕분에 전력 사정도 한 15% 정도씩 이제 성장을 했어요. 네. 이제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조금씩 닦이는 거네요. 사실 뭐가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 캐니까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석탄 사실은 지금 이게 아직도 이어진 거네요. 한국에는 여전히 한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인가가 석탄 발전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뭐 영월 화력 발전소 당연히 아직도 뭐 소소하지만 저기 서울 안에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중석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시 중석이 우리 수출의 그 절반 이상이 중석이었어요. 50년대는. 그러니까는 대한중석이라는 그 회사 하나가 전체 수출의 거의 한 56%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기업이었죠. 그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가 다 이제 대한중석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달러에 대해서 특히 정치 모르베들이 이제 침을 꼴깍 꼴깍 살면서 이렇게 침이 꼴깍꼴깍 찐다리를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서부를 가지고 사실은 그 중요한 곳에 그 전략 물자 수입이나 혹은 국민들의 식량이 떨어졌을 때 이제 긴급하게 이제 식량 수입이나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거는 워낙 귀한 달러를 배당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딱딱 집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 수입 식량 수입을 위해서 배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뒤로 팔아 가지고 큰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반타작은 정치권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팔로는 이제 만들어졌으니 그거 캐는 거 야 좀 줘봐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사적으로 팔아서 그 루트를 따라서 팔아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뿜빠해 먹었다는 거죠. 정치권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사회 문제가 돼서 뭐 국회에서도 난리가 나서 정부 불신령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당시 농림부 장관 경질하고 관련된 사람들 기소하고 뭐 다 했는데 예. 결과는 다 무죄 석방돼서 다 풀려났어.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주 허탈한 거지. 그러네요. 네. 이른바 이게 중석불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무역이나 이런 건 참 잘했지만 이런 거는 특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독재자들을 이제 미화시키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떠한 독재라거나 이것 때문에 경제나 무역 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무역사기 때문에 네. 그쪽을 위주로 이렇게 조망하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일부 이제 미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거는 그 우리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는 요 루트만 봐서는 아, 이 덕분에 나라가 살았다. 예, 되게 좋다 맞아요. 했는데 뒤쪽에 그 음을 보면 이 명외 음을 보면 뒷거래도 많았고 그래서 정치 자금도 받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맞아요. 그 당시 정치가들은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서 네. 오히려 이렇게 뒷거래로 돈을 만드는 걸 그렇게 그 꺼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 당시에. 예.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거의 그 일상화되다시피. 사실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왜 한국의 재벌 구조가 가족 중심으로만 이어졌느냐라는 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불화받아야만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략 물자, 구호 물자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1에 받아서 10에 팔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뭐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받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그냥 받을 수는 없는 것일 것이고 엄청난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재벌사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가족끼리만 하는 그런 재벌가가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남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뒷돈을 주고 뒷거래를 하려면 그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가족끼리만 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그런 요소가 많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중석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당시 대한중석이 공기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민영화시켜요. 주식회사 그 대한중석으로.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우리 수출의 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돈주머니지. 그래서 결국 박정희도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회사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박태준. 자기 가장 가까운 박태준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대한중석 사장을. 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일본하고는 아주 철천지 그 원수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농업 국가인데 비료를 사와야 돼. 그런데 그 당시 미국한테 한 2억 달러 원조 받는 데서 비료값이 한 6천만 불 나가요. 그러니까는 네.
25% 이상 거의 30%를 비료값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이게 굉장히 약한 거라. 특히 일본한테는 못 사겠다는 거야. 그 돈을. 그 다음에 그렇게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도 한국한테 기계류나 뭐 주요 원자재를 팔 적에는 이 사람들이 수출 가격을 다른 나라하고 차등해서 우리한테 비싸게 파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싸게 팔 뿐만 아니라 한국 농산물 같은 거 수입도 안 하고 수입을 아주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네. 맞대응을 하느라고 1955년 7월에 대일 수입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나중에 1965년도에나 이게 풀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게 수입 대체 산업이에요. 네. 일단 수입에 들어가는 달러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수입 대체 산업이 이루어진 게 이 먹고 입는 의식주에서 그래서 이걸 삼백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제분, 제당, 면방직 이거를 우리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 공장들을 적극 지원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 비료 공장 짓겠다고 네. 했을 적에 이걸 미국이 극구 말려요. 비료 공장 짓는 거로. 예. 1인당 국민 소득이 5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 돈을 가지고 비료 공장을 짓겠다 그러느냐. 우선 국민들의 기아와 질병 해결이 급선무지. 네. 응?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자꾸만 일본 경제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거야. 네. 니네는 일본 비료 사다 써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비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전쟁통에 집이나 공장 다 부셔졌는데 우리가 유리 하나, 판유리 하나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도 다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 앞바다와 한강의 지천이 모래인데 그럼 유리 공장이라도 먼저 짓자 하니까 그거는 또 오케이를 해 미국이. 그래서 한국 그 유리 판유리 공장을 먼저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집 짓는데 유리만 필요하냐? 시멘트도 필요한데 그래서 시멘트 공장을 져요. 문경 시멘트 공장. 그리고 나중에 미국하고 다시談판을 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립경제를 가려면 우리 비료 공장 쳐야 된다 해서 나중에 미국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비료 공장을 짓게 돼요. 그리고 충주 비료 공장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 또 기술자들을 뽑아가지고 외국 유학을 시켜. 우리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기술자들 그 없는 달러에서도 가서 공부시킨 거.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비료 공장만 지은 게 아니라 충주 비료, 그다음에 뭐 호남 비료, 계속 비료 공장이 늘어났는데 그 인력이 나중에 우리나라 화학 산업에 큰 공헌을 합니다. 그 인력이 있어서 나중에 울산 종합 화학단지가 건설이 되는 그 기반이 그때 마련돼요. 그러니까 비료 공장이 단지 비료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종합화학의 어떤 그 주춧돌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그 철강 산업을 그 기원이 우리가 포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제철 사업을 처음 일으키기로 시동 건 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료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이 워낙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나름대로 이 산업을 이렇게 꿰뚫어 봐요. 오랫동안 미국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철강이 산업의 쌀인데 우리도 철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미국한테 또 얘기를 해. 근데 또 퇴짜 맞아. 지금 비료 공장 짓게 해줬더니 무슨 철강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라고 했을 적에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장관을 불러서
쟤네들 돈으로는 안 되겠다. 어. 이제는 우리 돈으로 하자. 어허. 해가지고 그동안 그 대충 자금 모은 거라거나 우리 그 모은 달러를 여기다 씁니다. 어허. 그래서 실제로 제철 산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당시 그 인천에 지은 그 제철 공장이 나중에 이게 현대제철이 돼. 인천제철, 예. 현대제철.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때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제철 산업을 시작한 게 우리나라 그 철강 산업의 사실은 시초예요. 그게.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니 미국하고 담판이나 협상을 니고시에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니고시에이터 역할을 맞아요. 톡톡히 한 부분은 분명히 있네요. 우리 일반 역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음의 측면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무역사에서는 명예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 가난했던 땅에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이 상황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기초가 된 거가 맞긴 맞겠네요. 맞아요. 그 제철 산업을 할 적에도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 그 미국이 그 철강 산업을 어떻게 한국이 그걸 하려고 이렇게 조롱하려고 그럴 때 그 국무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제철 산업 하다가 안 되면 최소한도 못이나 양철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집을 짓지. 못이나 양철 없이 집 지을 수 있냐. 해서 이거를 그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철 사업에 그 기틀을 잡고 오늘 한국 산업의 어떤 기초와 주춧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정말 재미난 얘기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정말 김미 초콜릿 이 수준에서 초콜릿 주세요 이 수준에서 그리고 풀떼죽이나 먹던 수제비나 먹던 이 수준 그리고 원조 물자에 의지하던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산업 국가로 일으켜지는 아주 기초의 부분을 오늘 다루어봤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몰랐던 저도 뭐 태어나기 훨씬 전의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홍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널리 좀 알려주세요. 이 무역사는 저는 딴 거보다 이렇게 귀중한 이야기들은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역사에 있었구나 이런 경제사 무역사 축에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알면 삶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